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아까 낮에 1시간 정도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70조까지 읽었고요. 114쪽 중에 70쪽까지 읽었고 나머지를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고 싶어야 되겠어요. 자, 이것도 다 공부의 일환이고 우리가 기록해둘 만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자,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이 법조인이라고 딱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사법부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법조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가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영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영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인가요? 그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나 판단 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 운영, 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 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 머저리 같은 인간 하나가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지기현 판사는 당신은 헌법 앞에 당당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끄러운 짓을 자기가 했다 생각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의 자격이 없어요.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 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며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가로 열고 헌재 2016년 9월 29일 2015 헌바 331 참조 가로 닫고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관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있는 재판 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가로 열고 헌재 1992년 11월 12일 9일 헌가 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 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보면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헌재가 아주 엄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의 지위나 임무를 위협한 행정부 윤석열에 관해서 아주 칼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관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였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 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헌재 2017년 3월 12일 2016 헌나 1 참조. 딱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판단 1. 헌법소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 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 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제40조, 제41조 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질서를 통하여 입법 기능, 정부 감독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현재 2003년 10월 30일 2002 헌라 1, 현재 2004년 3월 25일 2001 헌마 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의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에 대한 부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 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가로 열고 현재 2007년 12월 27일 2004 헌바 98 참조. 또한 집권 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가로 열고 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년 7월 26일
2016 헌바 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 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 가로 열고 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년 6월 26일 2005 헌라 7 참조 가로 닫고 집권 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장기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지할 수 있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의 기본 요소인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 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 그렇죠.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 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 그렇죠. 이거죠. 이거지. 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 따위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가로 열고 헌법 제10조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나 1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1979년 10월 27일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박정희 때 79년이면 그 박정희가 총에 맞고 죽고 박정희 죽은 후의 일이죠. 가로 열고 서울고등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0 제노 26 판결 참조 가로 닫고 대법원 역시 위 개헌 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년 10월 18일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개헌 포고 제1호 등을 위헌 무효로 판단하였다. 가로 열고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 14781 판결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차 2015모 2381 결정 대법원 2018년 12월 28일자 2017모 107 결정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선고 2018도 6185 판결 참조 이렇게 판결들이 났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빠져 계신 분들 비판해야 할 것은 확실히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죠.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빠지는 게 좋은데 그 향수가 모든 것이 옳다 라는 판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말 사람 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년 10월 27일자 개헌포고 제1호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고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 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 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치졸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치사한 짓거리를. 지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를 대통령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실패를 한 거를 실패를 오히려 일부러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른 계엄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뇌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 요건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뇌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 긴급권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전쟁통이야 이거 참.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가로 열고 헌재 1994년 6월 30일 92 헌가 18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 헌가 5 참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 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가로 열고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397 판결 참조. 1979년 10월 18일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 민주항쟁 가로 열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로 닫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가로 열고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 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 가로 열고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 포고가 수반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게 참 거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보면 이 근현대사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르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는 건데 정확히 뭣도 모르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천둥 벌거숭이 같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박정희 전두환을 옹호하고 구구의 행태를 보이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공동체 사회에 살면서 어떤 해악을 끼칠지 걱정이에요. 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역사에 기록된 것의 옳고 그름은 보편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치를 옹호하면 독일에선 범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그런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을 거의 옹호하다시피 하잖아요. 구구에서는.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이유도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에. 참.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예. 국가 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 헌법 가로 열고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조로 전부 개정된 헌법 가로 닫고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안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 제51조로 대체하였으며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 가로 열고 현재 2013년 3월 21일
2010 헌바 132 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계엄이 1981년 1월 24일 해체된 이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 규정하면서 가로 열고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가로 닫고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 가로 열고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나 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해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 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가로 열고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 헌가 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특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 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가장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로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명문이네요, 명문. 가장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신뢰를 저버렸다. 끝났다. 어?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 너는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명문입니다. 명문. 그렇다면 이렇게 잘 쓸 거를 왜 그 기름장어 한덕수 총리 판결에는 그런 엉뚱하게 썼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재판관 각각의 그 역량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주문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깔끔하고 정의롭게 나올 수 있는 건 올바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 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야, 정확하죠? 정확하게. 이제 10일, 지금 83쪽인데요. 결론이 남았어요. 결론이 꽤 길어요. 길고, 이게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별지나 뭐 토고령 이딴 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의견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쪽 정도까지만 아닌가? 예, 100쪽 정도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거든. 아니군요. 보충 의견은 읽지 않겠습니다. 예, 중요해 보이지 않고. 보충 의견 87쪽까지. 예, 보충 의견을 읽지 않으면 보자. 87쪽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보자.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 5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돼요. 잠시만 쉬었다가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일하고 싶지가 않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병이 도졌어요. 일하고 싶지 않은 병.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자, 83쪽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11.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로 열고 헌법 제1조 제1항 가로 닫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함으로써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멋진 말이죠. 가로 열고 헌재 2014년 12월 19일 2013 헌다 1 참조 가로 닫고.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공공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제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재의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좀 선의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이 선의로 해석한 것 같은데, 그간 윤석열이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었습니까? 다 윤석열로 인해서 비롯해서 갈등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야당이 먼저 시비 걸고 싸웠냐고요. 피청구인이 그만하겠습니다. 자,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가로 열고 헌재 2014년 12월 19일 2013 헌다 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죽이려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가지고 마구잡이 기소를 해서 5개인가요? 막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장이 불러다니도록 하게 만들고 그게 또 특별한 어떤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소한 것까지 그냥 아주 다 골라가지고 기소를 남용했잖아요. 검찰 시켜서. 응?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응? 죽이려고 드는 상대한테 계속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몇 번 협력하자고 손도 내밀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 그 총선 끝나고 대패하고 나서 한 번 만난 거 빼고는 만난 적 있습니까? 응?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 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 분립 원칙, 복수 정당 제도 등 국가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 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 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가로 열고 헌법 제128조 가로 닫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가로 열고 헌법 제72조 가로 닫고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가로 열고 현재 헌법 제52조 가로 닫고 권력 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로 열고 현재 2014년 12월 19일 2013 헌다 1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가로 열고 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뭐 하나 잘한 게 있었냐고. 뭐 하나 계속 나라를 망치는 일의 연속이었잖아요.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대통령에게 협력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문구는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좀 약간 이상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의 헌법과 법률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 원칙의 복수 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행에 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아직 이거는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건,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직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천하에 윤석열의 그동안의 행적을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강한 결론 문장이 나왔을 겁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거는 명문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의 보충 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 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보충 의견은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충 의견은 이로써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딴지 걸고 싶진 않은데 결론 부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녹아내린,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 이런 재판관들의 모든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서 작성을 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나 결론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대통령으로 판단을 해서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재판관들의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상식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굴러가는 나라다. 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도 있을 것이고 대선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헌법 개정, 개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 공동체를 안정적이고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글 같은 약육 강식의 경쟁 체제가 보다도 경쟁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가치를 협력에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의 그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탄핵 결정문 다 읽었고 힘이 드네요. 읽으면서 괴로웠어요.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다시 떠올려야 했고 하다 보니까 괴로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갈 길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제가 읽어드린 탄핵 심판 결정문 낭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